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 사람 사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적 없으십니까? 오늘 그랬던 분들이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심리 처방이 내려질 건데요. 관계 심리학에 묻다. 이 책의 저자인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심리학 개론 시간에 네, 종종 뵙다가 오늘은 네. 아예 별책 부록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네, 근데 책 이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짧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심리학에 묻다. 이제 풀네임이 아니고 네, 전체 제목은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관계 심리학에 묻다. 네. 왜 이렇게 긴 겁니까?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예. 그 제목을 온갖 좋은 걸 해서 넣다 보니까 편집장님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솔직하시네요. 네, 근데 교수님은 아예 그 관계 심리학을 전공을 더 하신 거죠. 심리학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관계 심리학은 이런 특징이 있다.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실 심리학에는 뭐 인지 심리학도 있고 네. 발달 심리학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소비자 심리학도 있고 네네네. 사회 심리학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상담 심리학.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여타 심리학은 이제 보통 실험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예. 사람을 이렇게 20명씩 배치를 해서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걸 좀 보게 된다든지. 그렇죠. 근데 상담 심리는 본질상 한 명을 좀 만나가지고 깊게 만나는 직업군을 좀 뜻해요. 그런 어떤 심리학의 토대 안에서 보통 상담 심리학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깊게 만난다는 뜻에서 교육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학문과 좀 연관이 다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쓰는 치료 기법인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 네, 그 인지행동 치료를 쓸 때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질문 중에서 하나가 소크라테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래서 산파술과 논박술을 통해서 예. 상대방의 심층을 막 내려가는 그 사람이 사실 산파술이라는 게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생각 기지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쓰기도 하는데 뭔가 아이를 출산시키듯이 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본질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보통 네. 의식적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생각이 있어요. 무의식. 무의식까지는 아닌데 예. 생각을 되게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잘 눈치를 못 채요. 나도 모르는 나. 예, 그렇죠. 아. 그런 지점에 대한 생각에 만약에 지하 1층이라면 인지행동 치료에 따르자면 뭐 자동적인 사고가 있고요. 그 밑에 중간 신념이 있고요. 그 밑에 핵심 신념이 있고요. 그런 사고를 이렇게 들어갈 때 소크라테스 기법 같은 걸 쓰는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학문에 좀 발을 다 걸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아, 그리고- 그리고 또 그걸 끌어내는 게 또 네.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담 심리학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의 분야가 있는데 예.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하는 개인 상담이 있고요. 예. 부부나 가족이 만나는 부부 가족 상담이 있고 아, 마지막은 이렇게 집단이 만나는 집단 상담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관계 심리학이라는 게 따로 이제 용어를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부부 가족 상담이나 집단 상담처럼 2명 이상이 만나는 그러니까 3명 정도 넘는 그런 상담 이런 거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수님이 특별히 그 관계 심리학에 더 관심을 가지신 뭐 특별한 계기나 이런 건 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약간 우울과 불안을 거의 많이 언급을 하셔서 네. 아, 이게 되게 정서적인 문제다. 어. 감정에 대한 문제다. 사실 저희들이 쓰는 기법들 중에는 감정을 좀 경감하거나 감정을 좀 배출하거나 이런 기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시는데 대부분 조금만 회개가 진행되고 조금만 만남이 깊어지면 그 관계 이면에 있는 인간관계 상처 때문에 오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래서 관계 역학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불안이나 우울과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토대다. 심지어 어떤 가장 강한 감정들을 배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라는 생각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관계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면 네.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일은 네. 없습니까? 사실 사람이 다 관심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전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람에 대한 좀 힘듦이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근접해 가는 중이다. 아하. 그러니까 관계를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서 근접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접해 나가는 과정이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봐도 그랬고요. 일이 힘든 건 내가 참겠다. 네, 근데 자꾸 직장 생활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네, 혹은 괴롭히지는 않더라도 뭔가 그 미묘한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들 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럴까? 일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사실 힘든 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타인이 조금 유독 그림자가 강한 유형들이 있어요. 타인의 그림자요. 네, 타인이. 그러니까 타인 자체가 예.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찾아보기도 하지만 나르시스트라든지 네. 아니면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든지 그런 사람들 딱 티가 나는. 네. 네. 그런 사람하고 이제 엮이게 되면서 사실 이런 필요하죠. 문제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거에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향성은 얼마든지 많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네. 또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그건 잘 모르죠. 네, 보통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둘 다 그렇게 무슨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둘 사이가 엮이게 되면서 이상하게 우리에겐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좀 점점 그림자로 만나게 되는. 왜 기자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둘이서 이렇게 보면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고 네. 아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뭐 네.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면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자면 역각, 역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로의 그림자가 엮이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사실 이 세 번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나 괜찮았는데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네. 왜 사회생활도 잘하고 다른 관계에선 문제가 없는데 특정 관계에서만 문제가 생길까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걸 또 한번 풀어나가 보죠. 네. 그럼 이런 질문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안 하면 괜찮냐? 네. 혼자 있으면 괜찮냐? 네. 안 만나면 괜찮냐? 그거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뭐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또 급속도로 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그런 거를 이제 사람에 대한 관계적인 것으로만 다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음. 조금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요즘에 손절이라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네. 좀 상처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게 요즘에 주식 손절이 아니라 사람 손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혼자 있어서 나 혼자 있다 보면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자꾸 이렇게 내가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백을 좀 보담으려고 하는 그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많은 좀 압박감에 지치기도 하지만 네. 가장 외로운 시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근데 사람 사이가 멀어지면은 또 그 관계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네. 왜 기자님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싸워서 네. 절대 안 내려간다. 이번에 내가 네. 이번 명절에 나 내려가나 보다. 네. 그리고 명절만 되면 어떻게 이상하게도 내려가요. 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가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싸우고 이놈의 집에서 내가 다시 노나 봐라.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간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명절 되면 또 내려오고. 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괴롭고 네. 또 혼자 멀리 올라오면 있으면 외롭고. 외롭고. 네, 이런 역학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계절이나 바람이나 물의 진동, 물의 모양만큼이나 또 자주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로는 마음을 이해해봐라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애초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안 보이고 위장도 쉬워요. 아, 그렇잖아요. 예. 사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실 불안해도 안 불안한 척하고 막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지금 우울해도 굉장히 밝은 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울증이 더 위험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고 또 마음이라는 게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오. 그러니까 내가 5초 전에 담궜던 물은 저 멀리 벌써 떠내려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계속 변하죠. 어허. 왜 우리 영화 중에서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우정이 변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알기가 되게 힘든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4차 산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에펠탑이라든지 금문교 같은 거 보면 참 위대하고 멋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대부분 기계가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요즘 3D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남는 마지막의 보루가 어디냐? 그건 바로 인간의 내면. 사실 관측되기가 어렵고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지막 보루로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열망, 인간의 의미, 가치, 고유성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있을 보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미 흘러간 강물. 네, 물론 이제 흘러간 강물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해석을 해야 네, 우리가 또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교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과학이 심리학이 가르쳐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몸과 마음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몸과 마음은 분리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시 간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행동이라고 하는 차원도 결국 마음과 엮인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우리 기자님께서 네. 아주 유능하고 숙련된 형사라면 네. 넌지시대가 그냥 직감적으로 맞춘 그냥 범인 찾으러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범인의 현장에 가서 그 범행을 했었던 현장 속에 가서 그렇죠. 피해자의 뭐 친척이라든지 피해자가 피해자가 실제로 했었던 경제 활동에서 뭔가 있었다라든지 이 사람의 것을 면밀하게 보잖아요. 주변 탐문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노련한 사람일수록 그 사실은 범인의 현장에 가서 시간을 오래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범인의 윤곽을 좀 더 명료하게 떠올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초심자일수록 막 A로 갔다가 A가 아닌가 보다. B로 갔다가 B가 아닌가 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바쁘면서 가지만 사실 숙련된 사람일수록 그 패턴의 흔적을 주의 깊게 돋보기로 보잖아요. 왜 셜록 홈즈 보면은 그쵸, 범인의 그쵸, 현장에서 그쵸. 굉장히 많은 거를 흔적을 유추하잖아요.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마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음. 그래서 그 흔적 속에서 범인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건 나일 수도 있고요. 타인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흔적의 패턴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는 패턴 같은 것들이 넌지시 보이게 되기도 하죠. 범죄자가 뭔가 흔적, 증거를 남기듯이 네, 굳이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네, 그걸 보면 된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유형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또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MBTI라는 16개 유형도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많이 따집니다. 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MBTI가 뭐냐. 그 옛날에 혈액형 물어보듯이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중요할까요? 의미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놀란 게 MBTI가 절대 쉬운 검사가 아니거든요. 되게 어려운 검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거의 축약해서 뭐 한 5분만 해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긴 하던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MBTI는 뭐 단순하게 내가 쉽게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네. 물론 이제 좋은 검사를 실제로 이제 표준화된 검사를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해석도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16가지나 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왜 관심을 많이 가질까? 사실 저희들은 좀 놀랐어요. 다른 검사도 아니고 이 검사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왜냐면 만만치 않은 검사인데.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시대가 뭔가 자신의 고유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사회의 어떤 압박감,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 사회에서 어떤 요구하는 어떤 상 이런 것들을 맞추느라고 우리는 정신없이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춘기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냥 뭐 중학교 가서 얘기해라. 고등학교 때는 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서 얘기해라. 고등학교 때는 좀 사춘기가 오려고 그러면 대학교 가서 일단 생각을 해. 너 지금 1년 남았어.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약간 어느 정도의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만 우리가 조금 부적응하거나 조금만 라인을 벗어나면 항상 좀 비난의 메시지들이 있죠. 근데 MBTI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치유가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뭔가 좀 뜬구름 잡고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난을 자꾸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내가 로맨틱하고 문학 소녀인 어떤 모습이 있다. 이렇게 예석을 하잖아요, MBTI에서는.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네 생각만 하지 고 다른 사람을 배려 좀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나폴레옹 유형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F가 아닌 T.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냉정하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비난받았을 만한데 그게 되게 나에게 어떤 치고 나갈 수 있는 도약점이라고 얘기하는 지점들. 그냥 저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네. 그런 점으로 조금 나를 보게 만드는 나의 잃어버린 이야기를 좀 발견하게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에게 좀 치유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MBTI를 여쭤봐도 실례가 아닐까요? 저는 ENFJ입니다. 네, 좋은 유형이네요. 기자님도 ENFJ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ENFJ이고 네. 이게 그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유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원래는 정말 좀 드문 유형이죠. 네. 네. 그래서 조금 피곤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만 좋은 인간 유형이라고는 하는데 뭐 네. 딱히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하나의 방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유용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MBTI는 성격 검사로서 타당도를 충분히 구비한 검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사실 진짜 좋은 이제 성격 검사로 우리가 뽑히는 거는 빅5 성격 검사 같은 거는 정말 네. 좋은 검사일 수 있는데 사실 이 MBTI는 이제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유형 검사기 때문에 내가 E가 나오면 I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네. A 상자에 들어가면 B 상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검사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ENFP가 예. ENFJ가 되려면 사실 한 끗 차이인데 네네네. 거의 개종 수준이잖아요. 세계관이 달라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MBTI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죠. 한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MBTI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MBTI는 검사로서도 좀 괜찮긴 하지만 사실 보통 임상가들이 이 사람의 질문, 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라든지 네.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음조 같은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대략적인 패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MBTI의 질문들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 4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예. 첫 번째 E와 I를 나누냐가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느냐. 저 내향 외향.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네, 정보 수집 방식. 그걸 오감으로 수집하는가 아니면 직감의 영역 혹은 어떤 면에서 오감을 넘는 육감 영역으로 자꾸 보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네네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지막 생활의 패턴이 어떤가. 이 4가지의 질문을 있어요,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네네네. 이 사람의 경향성을 볼 수 있는데 성격 검사로서의 보다는 어떤 면에서 현재의 패턴 검사.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만 오히려 이 사람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좋은 검사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아하. 키워드를 열어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네. 관계 심리학에 묻다. 이 네. 책을 직접 쓰신 이헌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5가지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네. 말씀 중에 아까 방금 빅5 검사라는 네.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네. 이겁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다른 거예요? 네. 5가지가 이런 네. 줄 알았네. 빅5 검사야말로 진짜 성격 검사에 가장 가까운 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사소통 검사는 오히려 MBTI하고 유사하게 현재의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검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의 패턴. 네. 5가지 그런 유형. 네. 네.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현재의 패턴이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아하. 성격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크게 5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이 의사소통 유형은 이제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치료의 선구자라고 하시고 또 어머니라고까지 불리시는 아주 뛰어난 임상가가 제시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족 치료예요? 네, 가족치료. 제가 아까 개인 가족 상담과 관리로. 그렇죠. 개인 상담과 부부 상담, 부부 가족 상담, 마지막에 집단 상담이라고 다녔는데 네. 우리가 보통 프로이트나 알프레드 아들러 이런 분들은 개인 상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고요. 사실 부부의 가족 상담도 얼마나 많은 임상가들이 있었겠어요.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셨죠. 이 5가지 유형은 크게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 첫 번째가 회유형. 회유. 네. 두 번째가 비난형. 비난형. 세 번째가 초이성형. 초이성형. 네. 네 번째가 산만형. 3만. 네. 5번째가 일치형입니다. 일치형.
요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네. 혹은 내 가족이나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은 어느 유형일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의사소통 유형은 뭐 소시오패스나 뭐 나르시스트처럼 병리적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먼저 회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회유형이 말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회유형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나의 감정이나 욕구는 많이 무시하고 나도 느끼는 감정과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걸 무시하고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회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유를 스스로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다 맞춰주는 네, 사람들. 맞추는 사람. 난 괜찮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니까 가장 관심 있는 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구가 아니라 이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계속 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외부의 인식을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투가 있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말투가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두 번째가 괜찮아요. 어. 네,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다면, 그렇죠? 네, 네. 음, 이 중에서 이제 나는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사실 그건 뭐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 건데 내가 사실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 경우. 지금 뭐 짜장면 짬뽕 뭐 다 괜찮아 다 먹고 싶어가 아니라 네, 나는 사실 어제도 먹어서 오늘은 싫은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 괜찮아요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회유형일 수 있다. 뭐 진짜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현재 있는 가족, 원가족까지 계속 괜찮다고 그러고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분들도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희생해서라도 네, 맞춰주는 게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원 중에 엄청난 관계성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사실 원형이 이 회유형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근데 뭐 딱히 회유형이 주변에 있다라고 해서 막 피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요, 회유형 분들은 타인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야, 넌 참 속도 좋다. 속도 좋다.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있냐? 어떻게 그걸 다 다 참고 맞춰주냐? 있냐? 아니, 왜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 왜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걔 있고. 이상하지 않아? 그걸. 네. 야, 네 일을 해. 왜 다른 사람의 일을 자꾸 해줘? 네 일을 해. 이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계속 서포터, 계속 보조자, 지지자로서로만 좀 존재하는 경향이 있고, 회유형들은 사실 직업군을 선택할 때도 다른 사람을 보조하거나 돌보는 직업군. 물론 이제 돌보는 직업군이 회유형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네. 회유형 분들은 유독 많이 선택하는 직업군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직업적으로도. 네. 그 다음은 이제 비난형이 있는데, 네. 요건 이제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비난형. 이게 비난 받는 걸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비난하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억울함이 많은 분들. 어. 그래서 왜 조금만 이렇게 누가 건드려도 팍 터지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흠. 일이 잘못됐어요. 뭔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뭔가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회유형들은 자꾸 이렇게 맞춰주고, 아이고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하게 되고, 막 독박 쓰는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거는 좀 수정 좀 가능하겠어요? 그럼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회유형들은 항상 이걸 수습하시고 막 뭔가 맞춰주시고 이런다면은 비난형 분들은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탓을 하죠. 김대리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 안 그랬, 아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제가 언제예요? 제가 언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좀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좀 돌리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네, 당신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네, 나까지 욕먹고 말이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사람. 근데 비난형은 주변에 있으면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쵸. 이게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비난형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비난형은 소시오패스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비난형은 사실은 내가 분노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회유형들은 좀 관계적이어서 나를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줌으로써 생존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회유형 자체가 방어기제일 수 있겠죠. 생존하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근데 비난형은 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정당성 확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꾸 비난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자꾸 비난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맞춰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내 정당성을 사실은 주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물이었다가 젤리였다가 얼음처럼 굳어져서 지금은 너무 강하게 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이제 정당성을 너무 과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두 개 본인이 진짜 잘못 없어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냥 습관이 되고 유형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숨어있는 상처들이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비난형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그만큼의 정도만큼의 어떤 면에서 상처가 숨어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초이성형. 네. 어떤 겁니까 이거는? 초이성형들은 이런 말투를 많이 쓰세요. 뭐 객관적으로 말해서 음. 근거가 뭐냐, 아, 이성적으로 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의형들이 아까 이제 굉장히 맞춰주고 뭔가 네네. 문제가 생기는 조직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나면 비난형은 막 탓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초이성형은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럴 때요, 거기에 참석 안 합니다. 약간 떨어져 계세요. 그리고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와서 누구 잘못이 10%고 누구 잘못은 20%고 이렇게 다 분석해 주시는 분들. AI처럼. 네, 초이성형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많이 억압되어 있고 사고가 세신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게 좀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이는 사람. 네, 예전에 그 차도녀, 차도남 이런 유행어도 있었는데 약간 네. 그런 유형 비슷할까요? 거기서 이제 좀 더 가서 네. 어떤 면에서 감정을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의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 네, 오. 뭔가 감정을 말하면 예. 우리가 뚝이라고 해본다면 물을 막잖아요. 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근데 이 감정의 뚝이 무너지면 어떤 면에서는 사고 기능이 와해되면 감정이 폭포수처럼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감정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계속 억압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 그냥 애초에 그냥 차갑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네. 감정을 억누르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뚝을 계속 더 높이 살아서. 네. 아. 제가 초이성형이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예. 굉장히 겉은 차가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접촉해서 어떤 면에서 환대라고 하는 거,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 포용하는 거, 수용하는 거, 그런 토대 속에서 이 사람이 감정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끔 돕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모습, 어떤 면에서 너무나 따뜻하고 다른 어떤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초이성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그 츤데레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차갑던 사람한테서 그런 따뜻한 면이 보이면 되게 이제 의외의 매력을 느끼게도 되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친절하건 아니면 뭐 화가 나건 네, 그 감정을 다 이제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 네. 초이성적인. 사실 우리들이 이제 정도의 문제지 어느 정도는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왜 네. 어린 애기들은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면 펑펑 울잖아요. 그냥 앙 울어버리죠. 만약에 뒤에 엄마라든지 아빠가 있으면 더 세게 울잖아요. 그죠. 뒤에 계시는데 누가 네네, 이렇게 네. 자기를 되게 안쓰럽게 지금 막 염려하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 더 크게 울잖아요. 나 안아줘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안 울게 되었을까요? 우리 넘어져도 이제 안 울잖아요. 울면 이제 그쵸.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누구 없나? 네. 누가 나 아이, 본 거 창피해. 아니야? 빨리 도망가고. 네. 그렇죠. 넘어진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등판에 한번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아무도 안 봤겠지? 그 제가 이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너무 크게 넘어져가지고. 이미. 그래서 제가 저 구석으로 팍 도망갔거든요. 안 아픈 척하고. 네. 그랬더니 거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음. 엄마 저 아저씨 피나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숨으면서 도망갔었던. 우리는 언제부터 안 울게 되었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좀 사회화되고 기능하는 어떤 모습이 되고자 우리가 억압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좀 과한 유형이 초이성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주변에 또 눈치를 또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 네. 산만형. 요 산만한 사람들일 텐데 네. 또 여기도 숨겨진 의미가 또 있겠네요. 사실 산만형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유머러스하고요. 되게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네. 무슨 생각이 별로 없고 항상 즐겁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하호호, 네. 히히헤헤. 되게 개그맨 같고 막 네네네. 되게 정신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삐에로가 진짜 웃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음. 사실 저는 예전에 슈퍼를 가보면 슈퍼 주인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그럼 너무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네네. 제가 나중에 크면 슈퍼 주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문방구 사장님, 네 떡볶이집 사장님. 온갖 걸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제일 행복해 보이죠, 어릴 네. 적에. 저렇게 큰 엿을 저분은 몇십 개를 가지고 계시구나 1등에야 나오는 엿인데 어. 근데 우리가 커보면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행복한 가면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즐거운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렇죠,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개그맨이 막 웃긴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삶이 100% 긍정적인지는 우리가 사실 담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산만형은 가면이 너무나 좀 웃기고 재밌고 이런 것을 써서 그렇지 사실 그만큼 그 속에서는 불안이 강한 사람들.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화제를 돌리고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공동체에서 불안이 많이 좀 클 때, 그럴 때 그런 어떤 말을 자꾸 돌린다든지 유머를 자꾸 때운다고 하든지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막 양측에 뭔가 기가 팽팽하고 네.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옆에서 뭔가 좀 농담 하나 던지려고 하고 네. 아,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까 갈등이 많은 조직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예, 예. 갈등이 많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회유형은 자꾸 맞춰가지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수습하려고 그럴 수 있고요. 비난형은 이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대리가 뭐 굉장히 비난형이면 이제 김 과장하고도 굉장히 싸울 수 있는. 예, 예. 언제 그랬어요? 뭐요? 이거 완전 하극상이에요. 막 뭐가 제가 하극상이죠? 제가 말한 게 뭐가 하극상이에요? 막 이러면서 둘이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실제 같은데. 네, 초이성형은 이제 가만히 이제 그게 다 끝나기까지 한 끝났을 다음에 누가 이제 자, 객관적으로 잘잘못 따져봅시다. 이렇게 네, 하는 분석하시고 약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고 항상. 근데 산만형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핸드폰 하고 계시고 이러다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요? 다 사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참 너는 참 속도 좋다. 아니 참 너는 참 진짜 인생 쉽게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들.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지금 밥 먹는 게 지금 눈에 들어와요? 막 이제 비난형이 그러시면 이제 또 가만히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분이 거의 드라마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분이 정말 밥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화제를 갈등을 돌리려고. 그렇죠. 그 갈등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실 네 가지 의사소통 유형은 모두 다가 이제 제가 약간 꽁트처럼 재밌게 얘기는 했지만은 네네네. 사실 다 비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사티어에 따르자면 냈다 자존감이 낮은 언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아,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누군가에게 맞춰줬던 거고 자존감이 낮아서 누군가에게 쏟아냈던 거고 내가 무엇인가 내 감정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자꾸 억압했던 거고 그런 부분이 자꾸 불안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다른 것으로 화제를 전환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맨 마지막 일치형은 뭔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일 텐데 이 네. 사람들은 그러면 자존감이 높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일치형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요. 우리 일상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런 일치형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같이 혼재돼 있어요, 보통요. 네. 그래서 그 너비로 보셔야 된다, 정도로. 그래서 해유형이 한 20% 있고, 뭐 일치형이 한 80% 있고, 이럴 수 있고요. 뭐 해유형과 비난형과 뭐 일치형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너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그러네요. 있겠죠. 저도 생각해 보면 이 5가지 유형이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때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맞춰주기도 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려고도 하고 분위기 안 좋을 때 농담도 던져서 막 풀려고 하고 네, 근데 일치하게 삶을 살아가려고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비율의 문제네요. 비율의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예. 막 거절을 잘하고 내 주장을 세게 얘기하고 이런 걸 뜻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어떤 좀 좋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도움에 대해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맙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걸 내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진 않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조금 상처는 받을 수도 있고 나와 사이에서 조금 어색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풀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이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욕구를 조금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자존감이 높다라는 의미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한테 상처를 줬어요. 예. 그랬을 때 회의형들은 그냥 네 어머님 알겠어요 하면서 무조건 맞추는 경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비난형들은 이제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경우가 아니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오히려 일치형은 그렇게 맞추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저도 자식이라면서요. 어머님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런 그게 얘기를. 진짜 속마음.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도 그거라면. 사랑받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네. 근데 웬만해서는 본인이 사랑받고 싶은 며느리입니다라고 마음속에 있지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건데 일치형은 일치형의 말을 써서 오히려 더 사랑받게 되고요. 그럼 자존감이 더 올라가서 자존감이 높은 일치형을 더 쓰게 되고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내가 10가지의 말을 했을 때 일치형을 한 개를 썼다면 한 개씩 넓혀 나가 보자는 거예요. 일치형의 말을 조금씩 이 책에는 그런 부분을 좀 스텝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조금씩 내 감정과 욕구를 쓰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의사소통을 쓰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또 자존감이 높은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쓸 수도 있고요. 선순환의 고리가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티어는 경험적 치료다라고 했어요. 경험적 치료.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왔어요. 근데 둘 사이에서 굉장히 비일처적인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지금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의 어떤 자원이 0.1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사티어는 생각하시냐면은 둘 사이의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1, 2, 3, 4 쓰다 보면은 이 사람의 자원이 10, 20, 30, 40 채워진다고 본 거죠. 경험하는 만큼 둘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존감이 상호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꼬리를 드는 이유가 달라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처럼 네. 일단 그거를 이해를 하고 네. 서로가 일치가 되게끔 말하는 연습도 필요한 거고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치형을 쓰려면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 네. 네. 내가 먼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그걸 모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모르는 경우 많아요. 예. 어떻게 내 감정과 욕구를 모르냐? 모르는 경우 상당합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대도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는 만큼 그 사람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상대를 이해하는 토대 속에서 조금 더 상호작용과 교감을 넓히고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객관화, 네. 메타인지 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사실 이런 걸 찾아보시는 분들은 네. 클릭해서 여기까지 들어왔거나 네. 라디오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객관화를 하고 메타인지를 키워서 사회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네. 문제는 네. 아닌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안 들어. 네. 보라고 해도 안 봐.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싸워. 네.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됩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네, 아마 이걸 들으시는 이제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다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자기에 대한 성찰 능력이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이 자원이 높습니다. 근데 기자님, 네. 왜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둘이서 어떤 역학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치료의 기제는 어디 있냐면 조금 더 자원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요. 치료의 기제요? 그러니까 치료의 순간은 부부가 왔을 때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예. 근데 아내가 조금 더 성찰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바뀔 수 있고 조금 더 물을 선순환으로 고리를 구축할 수 있으면 아내를 조금 더 좀 격동시켜서 긍정적인 변화의 축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한 명이 자존감이 높은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관계는 역학을 가지고 있는 거라 예. 물꼬리가 조금 더 긍정적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같이 이제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네. 좋네요. 하여튼 주변에서도 그런 상승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나를 파악하고 일치형의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하고 같이 올려주고 네. 중요한 건 주변에 이런 얘기를 좀 들으라고 추천해 주시고 이 영상도 공유하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헤아림의 언어입니다. 네. 헤아림의 언어? 네. 이 어떤 뜻일까요? 헤아린다는 게 상대방을 좀 이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상대를 이해하는 언어를 우리가 쓰게 될 때 상대하고 내가 교감을 좀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반대되는 게 뭐냐면 상대를 좀 판단해 버리는 거. 아, 내가 네. 우리가 재단해 버리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언어를 많이 써요. 가까운 사람한테도. 예를 들자면 뭐 비난과 비교의 언어 같은 것들. 뭐 대표적인 언어가 너는. 야, 너는. 왜?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도대체 왜 너는? 네. 그래, 도대체. 차라리 여기까지 그랬어. 차라리 저기까지 그랬어. 세 번째, 누구는. 그러니까 이게 자식한테도 이런 얘기 하죠. 야, 넌 도대체 뭐 하는 애니, 넌 도대체? 야, 네 친구 그 현수를 봐봐라. 아니, 걔는 벌써 그걸 다 뗐대. 넌 도대체 뭐 하는 애야? 그러면 이제 아이는 엄마나 잘해, 엄마나.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엄마 닮아서 그래. 이제 거의 막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아림의 언어는 내가 상대방의 판단을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를 좀 헤아려보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 속에서 교집합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내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재단할 게 아니라 네. 이해하려고 조금 더 열어놓는 거네요. 네. 언어이지만 열어놓는 거. 네.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예, 이런 네. 표현들 가정에서들 많이 쓰실 텐데. 네. 그러면 반대로 좋은 언어를 배워야죠. 좋은 네. 언어를. 어떤 말들, 어떤 표현들이 더 힘이 됩니까? 일단은 몇 가지 제가 좀 제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맞아요예요. 맞아요. 네. 그래요. 네. 공감하는 거. 네, 맞아요.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음, 사실요, 이 말 한마디가요, 상당히 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다정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맞아요를 쓰는 거예요. 왜 화가 나신 분은 우리가 공감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난다고 그건 아니시죠. 이러시면 상담에 안 오실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안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네. 처음에는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이 말은 잘 뜯어보면은 화난 행동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화난 행동이 틀리다는 것도 아닙니다. 화나는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화나는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타당화해 주는 거예요.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화가 났던 이유, 그 기원, 화나는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내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토대 속에서 그 사람의 변화의 축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열기 위한 시작인 거네요. 네.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 재단하지 말고 그러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랬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약간은 이렇게 보면 좋아요.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내가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도 내가 왜 틀렸어? 당신이 틀렸지. 이러면서 거의 싸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는 서로를 긍정하는 토대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긍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좀 일어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 네. 그렇죠. 항상 내가 옳고 너는 틀려부터 하면 뭐 이거는 뭐 관계가 되지도 않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써요. 대화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예전에 그런 유행어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될 것도 안 되는데 네. 우선은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부터 공감하는. 네.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수용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저건 분명히 아닌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뭐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사회자가 계시고 교수님이 양 옆에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A 교수님이 뭔가를 막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네. A 교수님이 막 한 10분 정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토론회도 아니었는데 예. B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B 교수님 바로 처음 언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A 교수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토론 방송이 그렇지 않나요? 그 A 교수님 싸우려고 나오고. 예. 아니, 근데 이제 이건 토론 수업이 토론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 교수님 눈빛에 얼른 봤거든요. 표정이 어떠신지.
거의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상하죠. 교수님이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한? 아니 제가 틀렸다고 그랬나요? 저는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 했을 뿐입니다.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양성. 이렇게 아무리 같은 얘기해도 말인데 이게 예, 어감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B 교수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내가 A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왜 다양성을 얘기하지 않냐. 음. 사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주장이 100이라면 100 다 아닐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뭐 싸우려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나라를 조금 우리가 좋게 하려고 하는 토대는 사실 똑같아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 방식이 다른 거지. 그렇죠.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제가 달라도요. 제가 A 교수님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소위 A가 아니라 B다. 이게 아니라 A에 맞는 부분을 얘기하고 그 터전에서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 보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을 굴려가서 더 멋진 공을 굴려나갈 수 있다는 토대.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수용의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야, 요거에 토론 수업할 때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 시작부터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 B 교수님께서는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사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당신은 부정하고 내 것만 사실 관철시키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싸우려고 이기려고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토론이라는 토론은 사실 게. 협상을 하려는 거지 예. 상대방을 완전 부정하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되면 더 좋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데 토론에서 한 축이 다른 한 축을 완전히 깬 거예요. 근데 깨진 사람이 집에 가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분 되게 논리적이시네. 앞으로 나도 생각을 바꾸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100분 토론은 100분 안에 안 끝나고요. 밤샘 토론을 해도 안 끝납니다. 그 모멸감은 평생 갑니다. 그렇죠. 네. 저 자식 가만히 두나봐라 뭐 이렇게 네. 되죠. 예. 감히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 인간한테 다음번에 내가 진짜 제대로 내가 한번 먹여주겠다. 사실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기보다는 네버엔딩. 그렇죠. 네. 감정적 동물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 논리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네.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하는 거죠.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내가 100% 부정하지는 않는 태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내가 수용하는 토도. 나도 좀 수용하고 저 사람도 토대를 수용할 때 그 수용의 토대가 조금씩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배워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도 상대방을 막 찍어 누르는 사람이 토론 잘한다라고 보질 않아요. 이제 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네. 상대방을 잘 존중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사실은 토론 잘한다라는 거 이제 많이들 느끼고 계시죠. 근데 이제 물론 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또 시청자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측면을 어필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 대화는 대부분 토론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대화를 토론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화를 토론처럼 네. 초이성형. 네, 상대를 막 찍어 누르려고 한다거나 네. 내 의견만 맞다고 하거나 상대방을 다 잘못했다고 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나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화를 보자면 예. 해와 바람처럼 바람이 너무 세면 옷깃이 오히려 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환대와 상대를 긍정하는 토대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가 조금씩 좀 벗어 던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좀 파악을 하면서 네. 사용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이것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이제 세대 간에도 대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Z세대랑 같이 일하기 힘들다. 왜냐면 이제 Z세대들이 회사 입사하는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그 기관을 제가 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를 픽업을 해서 이제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를 보시면서 그 이제 직원분께서 예. 되게 젊으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저도 MZ 세대입니다. 그랬거든요. M세대 걸쳐 있다. 네. 저 끝에. 네. 그때 그분이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바로 가짜 MG 판별법이래요. 우겨. 네. 네, 자꾸 우겨. MG 진짜 MG는 MG라고 한대요. 근데 저같이 그냥 가짜 MG들은 네. MZ라고 한대요. 옛날 사람. 마징가 Z 시대.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물결이죠. 예, 마징가즈 뜻이대. 근데 변증법이라는 논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철학에 보면 예.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논리에서 보면은 하나의 정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을 때 반의 흐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정의 흐름에서 볼 때 이 반이라는 게 굉장히 거세고 아프죠. 근데 이 반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물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둘은 같이 또 합쳐지면서 합이라고 음. 하는 문화를 또 일으켜낸다. 하나의 철학적인 또 가정들, 이론들을 구축해낸다라고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MZ라고 하는 어떤 세대는 우리 세대에서 어떤 새로운 물결일 수 있어요.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고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수평적 문화들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개인의 개성과 고유성을 좀 중시하는 것, 그것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토대, 그 새로운 물결 속에서 우리 세대가 새로운 합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바로 들어볼게요. 저널링이 나옵니다. 저널링.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널링. 사실 제가 아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 심리치료라는 건 아무리 길게 잡아도 발명된 지가 15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마음을 조금 돌보고 마음을 사실은 좀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네. 사실 위대한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되게 마음이 힘들 때 썼던 글들이 많으시고 절망의 시기 때 이 글이 자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빛이 되었던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글을 잘 안 쓰시는 분들도 내가 정말 혹독한 겨울에 있을 때는 글을 막 쓰고 싶은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장 정도, 네.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한 문장 정도를 내가 써보는 거예요. 아하.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글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남죠. 그렇죠. 저널링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제3자 네. 저널리스트가 칼럼을 쓰듯이 네. 오늘의 내 하루에 대해서 나에게 글을 쓰는. 네. 그런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보다 보면 내가 현선이한테 되게 상처받았었구나 이때. 이래서 그렇게 감정적인 언어가 써 있었구나. 왜 그 아이의 말이 내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상처가 됐을까?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떤 존재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숙고 기질을 형성시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널링은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매일 일기 쓰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일기가 아니라 저널링이라는 건 네. 그냥 그날의 감정 기록하고 또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한 페이지 일단 꽉 채워야 되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는지를 막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뭘 했다 이렇게 네. 시작하죠. 그건 기사고요. 그렇죠. 네. 사실을 적는 거는 기사고 가장 좀 주관성이 큰 거를 일기라고 좀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으시고 한두 문장 정도 적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저 말을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 사실 내가 되게 많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과 서운함이 10점 만점에서 한 10점 정도 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요, 반복하다 보면 그 패턴이 나올 것이고 네.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왜 10점 만점에 10점까지 줄 정도로 이렇게 서운했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큰 감정이 올라온 거지?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중요한 신호가 있죠.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일 수 있죠. 어떤 노래 가사에는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이런 가사도 나오는데 네. 일단은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네. 나의 내면을 한자 한자 적어보는 네. 그게 뭐 한 문장 두 문장이어도 좋고 네. 오히려 힘들 때 또 좋은 글이 나오고 나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한테 이현주 교수님한테 네. 심쿵 한 방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네. 관계 심리학에 묻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네. 저자에게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바다와 같다고 생각해요. 바다는 좋은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다는 그만큼 또 위험하고 어려운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를 즐기고 바다 속에서 내가 많은 기회를 구축하고 훨씬 더 멋진 삶을 살아간다면 바다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인간관계가 바다와 같다면 바다를 배우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수영도 배우고 돛도 올리면서 도전하는 항해술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간관계가 바다라면 네.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고 네. 온갖 위험도 있고 어렵기도 하지만 언제나 무태만 있을 수는 없는 네. 그 바다로 나아가야만 하는 네. 인간관계. 네. 또 그 바닷물이 무까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항상 파도가 치니까요. 네. 오, 너무 멋진 비유인데요. 네. 사실 아까 제가 네. 기자님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빛과 그림자가 다 있다고 그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빛을 만나면 어떨까요? 심지어 상대방의 그림자가 보인다 하더라도 예. 내가 조금 더 빛을 비춰주면 또 내 그림자 속에 상대의 빛이 비춰지면 그 그림자라고 하는 토대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고 열매가 열릴 수도 있겠죠. 그게 인간관계의 저는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있기에 그림자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건 빛의 네, 덕분이기도 한 거고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인간관계 정말 중요한데요. 관계 심리학에 묻다 이 책을 오늘 별책부록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